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은 뭐 기본적으로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환경을 영향을 받으면 우리 생명체는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 유지해야 되고 수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농도 우리 생리식염수 우리 이제 등장액 우리 몸이 체액이 가지고 있는 농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동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몸에서는 열심히 이제 어, 물질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물을 내보내라, 체온을 올려라, 체온을 낮춰라, 당을 만들어라, 당을 만들지 마라. 요렇게 자극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 나오는데 그 항상성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는지 호르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 호르몬의 특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된다. 그 다음에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에 작용한다. 아무 곳에서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용체가 있는 부분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수용체가 이자에만 있으면 그럼 이자에서 작용하는 거고 이 수용체가 집합관에 있으면 집합관에서만 작용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결국 많으면 문제,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나오는데 내분비샘은 안으로 이제 분비하는 거고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통해 밖으로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한다고 했으니까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럼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분비샘은 분비관을 통해 분비물을 체외로 보내는 거. 어, 땀이나 침이나 눈물이나 소화 효소들,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외분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호르몬과 신경은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은 내분비니까 뭐 굳이 외운다기보다 내분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분비한 다음에 그 아까 전달하는 그 수용체까지 전달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멀리 퍼져 전달해야 하므로 신경 전달의 작용보다 전달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지속적이다. 효과가 지속적이다란 말은 분비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몸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떤 친구는 벌써 이제 다리까지 갔는데 어떤 친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다리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효과가 이제 지속적인 거고 온몸에 전체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니까 신경의 작용은 뉴런이나 시냅스를 통해 특정 세포로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므로 호르몬의 전달
작용보다 전자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호르몬은 느리고 오래 간다. 오래 가고 느리고 오래 가는 대신 신경은 빠르고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 이런 호르몬과 신경은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하다. 빠르게 반응해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느리게 반응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반응을 해서 도망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언제까지 호르몬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신경으로 전달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거다. 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안 좋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짬뽕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결국에 내분비샘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분비샘은 혈액이랑 림프 체액으로 호르몬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봤으니까 각각의 이제 그런 기관마다 분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난소, 에스트로겐, 정소,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티록신, 뇌하스, 전엽은 아주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분비하고 있고, 뇌하스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부시는 이제 겉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속질은 에피네프린 이렇게 있는 거고, 이자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이렇게 각각의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말 그대로죠. 생장은 생장 촉진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 촉진하고, 겉, 겉질 자극은 겉질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이제 촉진해서 이제 쉬가 안 나오게 하는 거고, 티록신은 이제 물질에서 촉진,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되면 물질에서 촉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 심장박도 촉진, 혈압 증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나와서 혈당 감소하고 혈당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호르몬은 결국엔 그냥 외워야죠. 정엽에서는 뭐가, 후엽에서는 뭐가, 갑상선은 티록신, 겉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속질은 에피네프린.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질환, 호르몬은 이걸로 끝났네요. 호르몬은 뭐 간단하게 내용이 호르몬은 신경과 한번 비교해주고, 비교한 다음에 기관에서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나오고요. 내분비계 질환이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내분비계를 조절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병이 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당뇨병, 인슐린 분비 이상이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지 못하고 높게 나타나는 거다. 당뇨병 기준이 뭐 기준은 안 나왔지만 공복시 당이 126 이상, 단위는 제가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단위는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126 이상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걸 당뇨병이라고 하고, 공복 아닐 때도 기준을 잡을 때는 뭐 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뭐 200 이상으로 간다면, 그 시간이 있어요. 여기 시간이 있는데 시간도 까먹어서 모르겠고, 200 이상 가면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근데 우리가 75g의 포도당 이거를 먹어야 되니까 이 뭐 이거는 잘 뭐 우리가 정확하게 먹진 않을 거잖아요. 밥 정확하게 75g은 이거보다는 혈당 공복 상태 126이나 당화혈색소라고 우리가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요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보통 당뇨병을 말을 하죠. 제가 숫자를 얘기 안 하는 건 뭐지 그거겠죠. 6.4였나 6.7이었어요. 그 이상 되면 당뇨병이다. 당화혈색소가 어차피 여기 내용은 안 나오니까 TMI로 알아두시고요. 증상은 오줌으로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줌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게 당이랑 단백질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필터링에 의해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필터링에 의해서. 근데 당이나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 필터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의 농도가 높아서 당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오줌을 자주 마렵고 갈증과 식욕 요거에 이제 뭐냐면 이게 당뇨병이면 다뇨 이런 게 있어요. 다뇨, 다식, 다음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이제 먹게 되고 이제 다뇨 오줌을 많이 이제 싸게 되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뭐 이렇게 나타나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당뇨병의 원인은 이제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고 의자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을 아예 생산을 못하는 이제 당뇨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제 2형 당뇨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해야 되고 음식 섭취도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패스트푸드 때문에 생긴 거니까 결국.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된다. 어,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처방을 받거나 혈당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까지 알아봤고 거인증과 소인증은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 나타나고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난다. 거인증은 주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 발병하며 뼈의 성장판이 다친 이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럼 키포인트 딱 구간만 정하면 거인증 그다음에 소인증 그것은 이제 거인증은 뇌하수체 종양 그다음에 생장판이 다친 후에는 말단 비대증으로 일어날 수 있고 약물 치료나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걸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갑상생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데 이 항진증과 저하증에는 쓰이는 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항진증은 메티머졸 같은 약을 많이 먹거나 이 이름이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알 수 없으니까 PTU랑 메티마졸 약을 드시고 저하증은 그 갑상선 티록신 양을 올려주는 약들을 드세요. 그냥 상품명으로는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이제 많이 드시고요. 결국에는 저하증은 안 나오는 거고 항진증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약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줄여주고 얘는 높여주는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항진증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사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사량이 너무 많아서 땀이 많이 흘리고 체중 감소가 심하고 심장박도와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고 성격이 과민해지고 눈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병의 이름을 뭐 그레이브즈 병이라고까지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안 나오니까 갑상선의
이제 기능 억제제를 이제 복용하거나 제가 이 말했던 이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방사성 아이오 방사성 뭐 아이오딘 요오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 저하증에는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이제 그냥 물질대사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질대사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물질대사가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티록신 복용한다. 요거 아까 신드로이드 복용한다는 게 티록신 복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지금 대분비 질환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항상성으로 넘어와서 항상성이랑 체내외 환경 변화에 대하여 혈당량, 아까 혈당 당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이 체액 조절하는 거,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성질이며 성질이죠. 성질인데 주로 내분비와 신경으로 조절을 한다. 음성 피드백, 항상성의 유지의 원리, 음성 피드백이 나오고요.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아지면 이제 줄여야 되고, 너무 적으면 이제 더 올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고,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의사 선생님이 티록신을 분비를 하는데, 이 티록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 가서 나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줄여주세요 하면서 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혈중의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티록신에 의해 시상하부의 TRH 분비와 뇌하수체 전이업 TSH가 분비가 각각 억제되어 티록신의 농도가 감소한다. 여기서 티록신도 이렇게 나왔는데, 티록신인데 T3, T4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가 작용을 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얘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TMI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티로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티로신이랑 이런 거. 티록신은 이 티로신 타이로신 아미노산에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제 두 개 붙어가지고 요오드가 결합한 모양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요오드가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T3가 되고, 이 T3가 이제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어질 때는 T4로 만들어지고 작용할 때는 T3가 작용을 하고, 이제 이런 작용을 할 때 이런 음성 피드백을 이제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주황색으로 쓴 거는 다 TMI니까 알 필요 없으시고, 뭐 요오드가 4개 붙어 있다, 3개 붙어 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그냥 구글 가서 한번 쳐보세요. 구글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그냥 이런 게 공부가 지금 너무 무미건조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이라든가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 복습을 하면서 좀 약간 흥미를 갖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티록신 이렇게 칠게요. 티록신 이렇게 치고 이미지 누르겠습니다. 구글에. 그럼 구글에 이미지를 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요오드가 4개 붙어 있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티록신이라는 거는 요오드가 지금 4개 붙어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 신체 몸에서는 그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요오드가 세 개, 그가 세 개인 상태가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4를 티록신이라고 하고 T3를 이제 뭐 세 개의 요오들을 가진 T3 뭐 티로닌 이렇게 뭐 말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알 필요 없지만 한번 봐두면 이 티록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티록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머리로. 이게 남들보다 더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티록신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임마 이게 요오드 세 개가 붙은 게 작용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좀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너 이거 알았냐? 하면서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량작용이 나오는데요. 기량작용은 딱 말에서도 알 수 있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같은 생리작용에 대해 서로 반대작용을 하여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심장박도 조절도 교감이 작용해서 빠르게, 부교감이 느리게, 인슐린은 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은 당을 올리고, 혈당 조절, 이런 작용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죠. 심장박도 촉진, 느리게 혈당 늘리고 혈당 감소하고 이렇게 혈당량이 조절되는 거 공복 시 정상 혈당은 아까 100ml당 이렇게라고 했는데 아까 당뇨병에서는 제가 이거 단위로 쓰면 어때요? 단위로 쓰면은 뭐 99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쓰는 요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요 친구들이. 근데 아까 제가 비정상인 거를 이렇게 100ml당 126 이상이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나와주니까 고맙게 제가 써버리고요. 포도당은 체내의 중요한 에너지 원인으로 혈당량이 일정히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면 포도당 왜 중요하냐면 뇌 있잖아요. 뇌 친구, 브레인. 이 브레인은 포도당으로밖에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쌀밥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 포도당을 섭취를 안 하면 뇌가 당연히 안 돌아가죠.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은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밥 굶지 마시고 밥 많이 드시고 뇌도 이제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혈당량은 주로 이자에서 체내 혈당량을 직접 감지하여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간 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 이자나 부신을 자극하여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한다. 요거 아까 이자는 여기서 봤었는데 이 부신은 아까 뭐예요? 부신은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여기서 부신은 혈당량을 올리는 거. 우리가 올리는 거 아까 봤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부신은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자는 올리고 내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의 혈당량은 인슐린과 글루코간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고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이 글리코젠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이제 다발로 연결해 놓은 거죠. 이게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남아 돌면 이제 이 포도당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포도당을 연결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이제 당을 써야 된다. 우리가 혈당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끊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포도당을 만들고 하나씩 끊어서 포도당을 만들고 또 너무 높아지면은 다시 이 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호르몬을 통해서. 그래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 야 인슐린 분비해요. 인슐린 나오고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것도 TMI 할 얘기 많은데 그냥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생물 원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요거 이렇게 흡수한다.
흡수도 하고 세포 안으로도 포도당을 보내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서 합성을 촉진하고 그러면은 세포가 흡수하고 간이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감소하니까 우리가 먹은 거를 이렇게 정상 범위로 만들어주고 배가 고프면은 혈당량이 감소하니까 우리 당 좀 줘라 당 좀 글루카곤이 아까 이거 자른다고 했잖아요. 포도당 만들고 너무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날 때까지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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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 꼬르륵 소리 나면 글루카곤이 분비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루카곤 분비가 되면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고 포도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포도당이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아예 안 먹어도 우리가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젠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이제 글로 써놨는데 정상범위가 높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 증가. 이거 계속 그림으로 놨던 거 그냥 말로 표시한 거죠. 분비된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면 글리코젠 합성, 혈액에서 조직으로 포당 흡수 촉진 낮아진다. 낮아지면 음성 피드백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한다.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인슐린 그만 생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인슐린은 아까 어디서 이제 우리가 자극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이자에서 자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자에서 또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그럼 우리 안 보낼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는 똑같이 위에 있는 그림 똑같이 하는 거죠. 알파 세포에서 분비 증가해서 글루카곤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고 방출해서 이제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에서는 이제 혈당량이 정상화 됐으니까 야 글루카곤 그만 보내 이래가지고 글루카곤 분비량이 감소한다. 위의 그림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런 그림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어, 뭐 이런 단위 같은 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 이런 단위가 포도당이겠구나 미리리터에 미리그램 있으면 포도당이겠구나. 근데 다른 거를 보면은 다른 단위를 보면 마이크로 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PG 피코 이게 피코라는 단위일 것 같거든요. 피코는 제가 알기로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로 작아요. 작기 때문에 결국 이게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아주 극소량으로 우리 몸을 조절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안 줘도 우리는 얘가 포도당이고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이라고 줬을 때 무조건 얘는 포도당인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럼 포도당이 증가할 때 뭐가 증가하게 되겠어요? 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당은 줄여야 돼. 그럼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자.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 인슐린. 인슐린 같이 올라갔을 때 글루카곤은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왜냐 지금 당이 증가했으니까 글루카곤은 오히려 분비가 되면 안 되죠. 음. 그렇고 나는 운동 시작하는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는 결국에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루카곤이도 될 수 있고 아까 부신에서의 뭐 당질코르티코이드 이것도 되고 에피네프린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그러니까 얘들보다 글루카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영향을 더 줄 텐데 어쨌든 얘도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한번 써본 거고 글루카곤이 분비를 해야 된다. 당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간은 증가하니까 증가하고 글루카곤 감소하고 혈당량이 점차 낮아진다. 1시간 뒤에 혈당량이 감소하면 혈당량이 감소하니까 그에 맞춰서 인슐린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나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평소보다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여 혈당량이 빠르게 감소한다. 운동으로 부족해진 혈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우리가 이제 분비해서 포도당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호르몬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신경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신경계의 혈당량 조절. 신경은 어떻게 혈당량을 조절할까요? 이자 연결된 교감신경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한다. 결국 교감신경, 알파세포, 글루카곤 분비.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 촉진.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알파세포 글루카곤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은 보통 이제 흥분했을 때, 뭐 도망치고 이런 거잖아요. 도망. 그러니까 도망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결국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포도당을 이제 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부교감신경 언제 보통 분비돼요? 이제 부교감신경 좀 안정되고 소화시키고 쉴 때 쉴 때 소화시킬 때, 그럼 베타에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안정된 상태니까 포도당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부교감은 인슐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부신 속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에피네프린 자극하고,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올린다고 했고 심장박동 증가한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추위나 긴장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C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여 에피네프린과 당제 코르티코이드의 작용으로 혈당을 높인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운동 글루카곤이 영향을 이제 주는 거고, 추위나 긴장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당제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당을 높인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먹을 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먹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외우기가 좀 수월한 게,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 왜 먹어? 당이 필요하거든요, 당.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에피네프린과 당제 코르티코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 전반적인 그림은 이제 다 조절하는 거죠.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 이 겉질에서는 아까 당제 코르티코이드, 여기 그림에는 지금 당제 코르티코이드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알파는 아까 글루카곤, 베타는 인슐린. 그래서 상호 기량적인 걸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체온 유지가 나오죠. 체온 유지. 아까 여기 추위가 나왔으니까 체온 유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우면 움직여야 되고, 추우면 움직이고, 더우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그런 건데, 물질들 사이에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단백질의 주 성분인 효소는 체온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43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단백질이 다 변성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해요. 그냥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체온 유지를 유지하는 원리는, 체온 변화를 감지와 조절의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이며, 시상하부가 결국엔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으로 열을 발생하고 발산량을 조절하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너무 더우면은 이제 열을 발산하는 거고, 너무 추우면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체온 조절 과정이 나오는데, 너무 춥다, 너무 추우면은 시상하부가 감지한다고 했고, 너무 더우면은 시상하부가 감지한다고 했고,
추우면 어떠하냐? 근육을 이제 막 떨게 하고 막 갑자기 우리가 오한을 느낀다고 하죠. 추우면 닭살이 돋잖아요. 닭살. 추우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육이 떨려 열을 발생하려고 하는 거고 살짝. 그 다음에 추우니까 우리가 체온을 뺏기면 안 돼요. 체온을 뺏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을 해버려요.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이제 우리 얼굴에 빨간색 이런 혈색이 돌던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발산량을 줄이면서 발산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린다. 이런 식인 거죠. 체온이 떨어지면. 그럼 체온 상승은 그 반대겠죠. 어, 어떻게 해요?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여기 피부 근처의 확장을 통해서 열의 발산량을 증가시킨다. 열의 발생은 여기 지금 열 발산시키는 거는 똑같으니까 혈관이고 여기 이제 땀을 분비한 거니까 여기서 근육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왜냐면 체온이 높으니까 괜히 움직이면 괜히 또 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움직이면 안 되고 땀 분비하거나 혈관 확장해서 최대한 이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체온을. 그리고 이제 체온 조절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본다고 쳤을 때 이제 저온 자국이 오면 우리가 아까 간내 시상하부 이렇게 있죠. 간내는. 그리고 고온 자국이 왔을 때 시상하부 이렇게 오고 아까 우리가 이제 물질대사는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물질대사 갑상선 갑상샘 여기서 이제 티록신 분비되는 거 티록신 T4 이거 분비되는 걸로 얘가 이제 증가하면 물질대사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체온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럼 티록신이 적어지면 물질대사 줄어들고 체온 줄어들겠죠. 아 그러면 온도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는 요 케이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요 케이스가 작동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보면 되죠. 고온 자극 왔으니까 요 상태일 거고 아까 티록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럼 티록신이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TSH가 감소하면서 네어스 전엽에서 갑상샘 이거 분비한 티록신 분비하는 거 줄이세요 가면 줄이게 되고 물질대사 감소, 열 발생량 감소. 요거 앞에서 봤던 거 피부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체온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지금 저온 자극에서는 온도가 주는 거는 T4 티록신이 증가해야 돼요. 온도가 주는 거는 TSH 분비량 증가해서 티록신 분비량 증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대사 증가하고 체온 증가. 물질대사 증가하고 체온 증가. 이렇게 되면서 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다시 간내 시상하고 가서 음성 피드백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이런 거에서 궁금증이 사실 있는 거죠. 아, 아까 당, 포도당은 이제 포도당은 이자에서 이 농도로 이제 이 포도당이 어떻게 정상인지 고농도인지 저농도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체온 상승으로는 어떻게 음성 피드백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간내 시상하부의 체온을 이제 인지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면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실. 찾아보고 시상하부의 어떤 이제 메커니즘으로 체온을 인지해서 이 전반적인 몸의 체온의 밸런스를 조절하는구나 이렇게. 왜냐면 우리 몸이 뭐 36.5도라는 게 사실 36.5도라는 게 이게 평균 체온인 거지 사실. 우리 몸이 뭐 입안의 온도, 겨드랑이 온도, 뭐 직장의 온도 이런 게 조금 미세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렇다는 건 제 생각엔 간내 시상하부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온을 조절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아마 시상하부만의 온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얘는 물질이 아닌데 포호당도 아니고 그냥 체온 온도인데 온도가 어떻게 뭐가 물질이 있어요. 온도는 그냥 열인데. 그래서 이제 이 관내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음성 피드백을 받아들일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음성 피드백 아까 정의할 때 음성 피드백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느 과정에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록신이 물질이 이렇게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체온이 이제 음성 피드백을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만 찾아보시고, 사실 뭐 저도 안 찾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따가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 뭐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TMI 시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놓고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 조절하는 거, 체온 조절하는 거, 그쵸? 지금 여기서 항상성 이야기했고, 당 조절하는 거 했고, 체온 조절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조절하는 거 하면 끝이 나네요, 결국. 아까 앞에서도 제가 중요한 것들, 호르몬 설명할 때 이제 항상성 설명할 때 중요한 것들, 혈당, 체온, 혈당, 삼투압, 체액. 맨 처음에 항상성 설명할 때도 중요한 것들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체온이나 뭐 체액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딱 혈당, 체온, 삼투압 요거 딱 세 가지 하고 마무리를 짓네요. 그래서 삼투압 조절은 어떻게 하냐? 결국엔 삼투압 조절이라는 건 우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삼투압 조절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두 가지. 삼투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액체가 있고 여기 물질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고농도일 수도 있고 등장액일 수도 있고 저농도일 수도 있는데 삼투압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빼내서 그리고 아니면 더 넣어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물을 빼내거나 물을 더 넣거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용지를 넣거나 용지를 빼거나 용매를 넣거나.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녹아 있는데 여기 지금 물에 녹아 있는데 이 용지를 뺄 수가 있나요? 예? 갑자기 나 그럼 지금 이 설탕물에서 난 이 설탕물에서 설탕만 한 12개 정도 빼야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쵸. 이거보다 이런 지금 용지를 빼고 넣고 이게 넣는 건 쉬운데 빼는 게 문제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이 용매를 조절하는 거죠. 이 용매 어떤 거를 통해서 이제 소변의 양을 조절하면서 내가 삼투압을 조절한다. 우리 몸에 너무 체액이 진하다. 체액이 너무 진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이 되니까 체액이 너무 진하. 지금 내 몸에 너무 농도가 진하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 물을 마시니까 체액이 너무 진하지 않고 이제 묽어요. 묽으면 어떻게 해요? 농도가 너무 묽으니까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 거죠. 소변을 막 이제 봐서
우리 몸에 물을 줄이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렇게 이제 오줌의 양을 조절해서 소변의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성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삼투압 조절을 어떻게 하냐 중요하다.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상 범위보다 높거나 낮으면 세포의 부피가 변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 어, 간내 시상하부는 삼투 조절의 중추로 간내 시상하부 아까 체온 조절에서도 간내 시상하부 삼투압 조절에서도 간내 시상하부 그렇죠? 그리고 체온의 조절 여기 체온의 조절 시상하부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혈당의 조절에서만 뭐였죠? 혈당 조절에서만 이자 그러니까 혈당은 이자 체온은 시상하부 삼투압도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하부 혈당은 이자 이렇게 외우세요. 뭔가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조절 중추로 혈당 상태를 감지하여 항이뇨로 말해서 그냥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항이뇨 오줌을 못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변을 안 싸는 거니까. 그쵸? 체액이 지금 물 따는 거죠. 물 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체액이 물 따는 거예요. 진하면 아니죠. 잘못 말했죠. 제가 잘못 말했죠. 진한 거죠. 진하다. 진하니까 체액이 진하니까 희석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싸면 안 되는 거죠. 묽으면 물이 너무 많으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해서 소변을 보게 하겠죠. 방금 제가 살짝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얘만 특이하게 아까 뇌하수체 후엽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얘만 특이하게 뇌하수체 후엽이었으니까 잊지 마시고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혈당 삼투압을 감소시킨다. 뭐 TMI 지금 한번 하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콩팥에 작용하는데 콩팥에서도 뭐 근위세뇨관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에서 이렇게 헬리고리를 지나서 원위세뇨관에서 이렇게 다시 집합관에서 이렇게 집합관으로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도 빠져나가고 이온들도 다시 재흡수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집합관에서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든요. ADH 요 친구가 그럼 집합관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면 요 집합관에 물 통로가 있어요. 물 통로.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면 물 통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 통로가 이제 오줌을 싸게 하면 안 되니까 물 통로가 이제 열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물을 재흡수를 하는 거죠. 물이 소변으로 안 나가게. 오줌 못 나가 안 돼 하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 집합관에서 끝에서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줌이 안 나가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항이뇨 호르몬과 콩팥의 작용 그리고 물이 흡수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그냥 TMI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도가 높으면 우리 물을 먹어야 돼요. 시상하부 물 주세요
하면 갈증 유발해서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농도가 높으니까 야 소변도 싸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항이뇨 호르몬 분비해서 오줌량 감소해. 그러니까 오줌의 농도는 증가하는 거죠. 아까 이게 물을 재흡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 범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할 때는 물이 너무 많아. 그 물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먹을 수는 있는데 역으로 이게 농도가 낮을 때는 농도가 낮을 때 물이 많을 때는 역으로 내가 어떻게 물을 어떻게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소변으로 많이 뱉는 거죠. 많이 뱉어서 오줌에는 농도가 줄어들고 오줌 농도는 줄어들고 정상적인 범위의 그 체액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말로 정리하면 이런데 굳이 뭐 또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어 사실. 그냥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요. 느낌으로.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가 낮으면 묽다는 거죠. 묽으면 물로 해요. 물이 많다는 거니까.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항이뇨 항이뇨 분비하면 안 돼요. 항이뇨 분비하면 안 되니까 소변 소변 많아지고 소변이 많아지니까 소변에 대한 삼투압은 감소하겠죠. 오줌량 증가하겠죠. 혈장 삼투압 증가하겠죠.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요.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가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투압 조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안정한 상태가 여기고 안정한 상태가 여기라고 했을 때 혈중 ADH 농도가 여기가 지금 높아요. 아 높다. 그냥 이 내용 안 보고 높다. AD 그러면 소변을 싸는 거예요, 안 싸는 거예요? 소변을 안 싼다. 그러면은 물이 재흡수된 거죠. 물이 재흡수. 그러면 물이 재흡수 된 거니까 처음에 농도는 어떠였을 거라는 거예요. 농도가 체액의 농도가 높았었다는 거죠. 체액의 농도 높았으니까 물의 재입수를 통해서 농도를 정상으로 맞춰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체액이 농도가 높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지금 ADH 농도가 높으니까 체액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지금 ADH가 낮을 때는 여기 뭐예요? 체액의 농도가 낮다는 건 몸에 물이 많다. 그럼 물이 많으니까 소변으로 빨리 물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ADH가 안 나온 거고 여기도 이제 체액이 적은 거죠. 체액의 농도가 적은 거죠. 그래서 물이 많아서 빨리 소변으로 물을 없애야 된다. 그럼 가나는 건강한 사람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농도 변화 나타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다.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래요. 그러면은 전체 혈액량 혈장 삼투압 그럼 혈장 삼투압이 지금 많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니까 소변을 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고 물이 없으니까 소변을 싸면 안 되니까 ADH가 높아야 되니까 높고인 상태는 어디예요? 높고인 상태는 지금 요
오른쪽이겠네, 오른쪽. 예. 지금 높은 상태니까 여기가 혈장 이제 삼투압이 되는 거겠 삼투압이 되는 거겠고. 그리고 전체 혈액량은 어때요? 전체 혈액량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남자는 5리터 정도, 여성분들은 4.5리터, 5리터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럼 혈액량이 줄어요. 혈액량이 줄어버렸어요. 전체 안정적인 상태보다 혈액이 줄면 오줌으로 빼면 안 되죠. 왜냐면 위험해요. 그러면 물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얘는 전체 혈액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고, 지금 제가 그냥 그대로 해석했던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 나에서는 혈장 상투압이다, 혈장 상투압인 거고, 음,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항상성에 대한 이론 정리를 한번 1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한번 빠르게 보면, 결국에는 호르몬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 내분비냐 외분비냐, 내분비 외분비, 그리고 표적 기관이 존재하고 수용체의 성질을 띠고 이 수용체와 리간드 물질의 결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우리가 조절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신경도 잊지는 말자. 패스트, 슬로우, 롱 우리 기억하고, 각각 기관에서 분비하고 있는 종류와 기능들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알고,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는데, 당뇨병,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이제 거인증과 소인증, 간헐성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우리가 물질 대사를 판단할 수 있고, 이거 아까 메티마졸이나 뭐 PTU, 그 다음에 여기서 신지로이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또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고, 항상성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봤는데, 당, 체온, 삼투압, 체액을 봤었다. 그것들은 각각 음성 피드백을 담당하고 있고, 이 기능들은 혈당은 이자에서 컨트롤하고, 나머지 두 개는 시상하부니까 이 차이점으로 헷갈리지 않게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런 조절하는 작용들이 나오고, 교감과 이 신경과 호르몬의 같은 상호작용 잊지 말고, 부교감은 베타, 교감은 알파인 거, 그리고 체온 조절에서는 어떻게 체온이 조절되는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장에 조절하는 거, 체액 조절하는 것도 이런 그림을 통한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전 테스트와 선전 테스트 풀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문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저랑 항상성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끝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스노트강 생명과학 원이랑 화투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도 끝까지 다 풀고 다 풀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